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본회의 표결 직전에 사퇴했습니다. 지난번 여당의 필리버스터 철회에 이어서 민주당이 또 한 번 허를 찔렸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민주당에선 뺑소니 사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세 번째 거부권 행사도 오늘 속보로 전해졌죠. 사안마다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예산안 머리를 맞대야 할 연말 정국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소설 출판 기념회에서 또 발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출판 기념회마다 불거지는 발언 논란 왜 그런지 이 이야기까지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 보시고 본격 출발합니다. (12월 1일) 금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전격 사퇴해 탄핵안은 회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은 예상대로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 검찰은 정치적 탄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서 예상대로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는데 한국노총은 예정된 경사노위 회의도 불참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첫 군사정찰 위성이 내일 새벽 미국에서 발사됩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을 감시 정찰하기 위한 건데 우리 군은 오는 2025년까지 정찰 위성 5개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새벽 제주에서 진화 작업을 하며 80대 노부부 등을 구한 20대 소방관이 순직했습니다. 당시 안전장비를 착용했지만 창고 외벽 처마가 붕괴해 머리를 크게 다친 뒤 숨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임시휴전 7일 만에 가자지구에서 전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먼저 이스라엘 영토로 발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흘째 기승을 부린 한파에 전국에서도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오르며 추위는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서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도 아니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 꼼수는 더더욱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유한홍 기자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임은 취임 95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퇴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 간담회에서 이 위원장은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도 야당이 주장하는 정치적 꼼수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방통위가 식물 상태가 되고 여야 공방으로 국회가 마비되는 상황은 피하는 게 공직자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탄핵 폭주는 비판받아서 마땅합니다. 그러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대의와 대국을 우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 권한을 남용해 마구잡이로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의 헌정질서 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 부당성을 알리고 계속 싸워나갈 것입니다. 이 위원장은 자진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반나절 만에 사의를 받아들여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1인 체제가 돼 당분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없는 식물 상태가 됐습니다. 방통위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로 안건을 의결하는데 이상인 부위원장 1명으로는 의결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당장 연말에 예정된 지상파 방송사들의 제어가 심사 등 중요 현안 처리에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이 조만간 후임자를 임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내고 국회가 20일 이내 청문회를 여는 등 과정을 고려하면 빨라도 이번 달 말은 돼야 새 위원장 취임이 가능해 보입니다. YTN 류한홍입니다.
탄핵안 처리가 예고됐던 국회 본회의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이 위원장 탄핵안은 표결 절차 없이 자동 폐기 과정을 밟게 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검사 2명의 탄핵안은 예상대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본회의 1번 안건으로 전망됐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은 회의 직전 정부의 면직 사실 통보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탄핵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탄핵 소추안은 정부로부터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되었다는 공문이 제출되어 의사 일정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별도로 처리 절차를 밟지 않기로 하면서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이 지난 시점에 자동으로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위원장이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드라이브를 걸던 민주당은 날을 세웠습니다. 탄핵을 피하려는 꼼수를 용인했다며 윤 대통령까지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표 수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파면 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하면 국회가 추진하는 헌법적 절차인 탄핵 절차에 순순히 응했어야 되는 겁니다. 대신 고발 사주와 개인 비위 의혹을 받는 손준성, 이정석 검사의 탄핵안을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강행 처리했습니다. 바깥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수많은 국민들과 함께 공동전선을 흐트리지 않고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주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헌정사상 2번째 검사 탄핵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천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걸 거론하며 검사 직무를 정지시킨 건 이 대표 수사를 막아보려는 몸부림일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대표를 허위하기 위한 불법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 기로에서 전격 사퇴한 것도 거대 야당의 폭고 앞에 방통위의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의결하면 앞으로 수개월 동안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의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에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대로 된 방통위원장이 오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벌써 벼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야당의 강공에 밀리지 않겠다는 방침이라서 방송정책 책임자를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서 대검찰청은 또다시 정치적 목적의 검사 탄핵이 이루어졌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대검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탄핵 대상 검사들에 대해 엄정한 감찰과 수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민주당이 검사 2명을 탄핵 소추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내부 문제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며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서 예상대로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이후 3번째 거부권인데 예산안과 인사청문회 등을 앞두고 연말 전국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더불어민주당을 앞세운 거대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서 15분 만에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걸 그대로 공포할지 제동을 걸지 처리 시한인 2일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의사봉을 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가 부작용을 여러 차례 설명했는데도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돼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각계각층 의견을 편견 없이 들었다면서 개정안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쟁의 대상이 크게 확대되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를 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유독 노동조합에만 손해배상 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업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방송 3법에 대해선 편향적 단체 중심으로 공영방송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 공익성이 훼손되고 그 기능이 형해화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제2요구안을 일사천리 심의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예상대로 이를 제거했습니다. 양국관리법과 간호사법에 이어 윤 대통령이 세 번째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법안을 추진했던 야당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여야 협치는 없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진짜 사장이랑 대화할 수 있게 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요구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남용한 반헌법적 윤석열 정부. 절대 좌시하지도 잊지도 않을 것이다. 법안이 국회로 다시 돌아가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되는 만큼 현재 여야 의석수 분포를 볼 때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야당의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또 반복된 건데 당장 예산안 처리부터 다음 주 개각에 따른 대규모 인사청문회까지 연말 정국은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하고 냉랭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자 양대 노총은 즉시 반발했습니다.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고 항의 표시로 한국노총은 예정됐던 경사노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동이 트기 시작한 이른 아침부터 정부 서울청사 앞에 기자회견이 급히 열렸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논의하는 임시 국무회의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또다시 노동자와 민중들을 거리로 내몬다면 우리는 또다시 암흑의 시대로 돌아간다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노동계의 반대에도 결국 거부권 행사가 결정되자 양대 노총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책임을 져야 할 거라며 대정부 투쟁에 나설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항의의 의미로 예정됐던 노사정 부대표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5달 만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 상태였습니다. 민주노총 역시 온 힘을 다해 맞서겠다며 대정부 투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경제단체들은 거부권 행사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조법 개정안은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에 큰 피해를 줄 법안이었다며 거부권 행사는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컸던 법안이었다며 거부권 행사는 합리적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지만 이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12월 겨울의 첫날까지 이어진 북극 한파에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대설이 내렸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인 내일 낮부터 누그러들겠고 당분간 별다른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12월 겨울의 첫날, 전북 덕유산 설천봉 일대가 겨울왕국으로 변했습니다. 제주 한라산에도 인도와 주변 나무에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제주 산간과 호남 서해안에는 대설주의보 속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11월 말부터 시작된 북극 한파는 나흘째 이어졌습니다. 강원도 고성군 향로봉과 철원군 임남면 기온이 영하 15.5도,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그 밖에 대관령 영하 12도, 파주 영하 11.4도, 서울 영하 6.8도 등 전국적으로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때이른 추위는 주말 낮부터 기온이 오르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토요일에도 이어져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고 낮 기온도 5도 내외에 머물며 춥겠습니다. 일요일부터 낮 동안 햇볕의 영향으로 기온이 오르겠지만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에는 추위가 주춤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중순부터는 2차 북극 한기가 밀려오는 등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한 변덕스러운 겨울 날씨가 반복될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면서 올겨울 전력 수요가 다음 달 셋째 주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올겨울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에 달할 수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올겨울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셋째 주에 전력 수요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극심한 한파와 폭설로 태양광 발전 효율이 낮아질 경우 예상되는 최대 전력 수요는 97.2기가와트. 지난 겨울 최대 전력 수요를 기록했던 지난해 12월 23일 94.5기가와트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정부도 사상 최고 수준의 전력 공급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력 수요 피크가 예상되는 1월 셋째 주 전력 공급 능력을 지난해보다 증가시켰고 최대 7.7기가와트의 예비 자원과 유사시 공급 계획도 세웠습니다. 정부는 겨울철 모든 주차에 100기가와트 이상의 공급 능력을 확보하였으며 피크 주간 공급 능력은 105.9기가와트로 예상이 됩니다. 1월에는 상업 가동을 준비하고 있는 신한울 2호기와 삼척블루 1호기 시운전을 실시해 전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해 공백을 막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라든지 등유 LPG 난방비 지원 등을 지난 동절기 특별 대책 수준으로 유지하고 단열 창호 교체와 같은 주택 효율 개선 지원 가구도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는 4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를 겨울철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수급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신속한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미국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우리가 독자 개발한 첫 군사 정찰 위성이 발사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을 감시 정찰하기 위한 킬체인의 핵심 수단인데 내일 첫 발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5개의 군사 정찰 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 위성 발사대에 서 있는 우리 군의 첫 군사 정찰 위성입니다. 태극 문양에 코리아라는 글씨가 선명한데 미 스페이스 X사의 우주 발사체 펠컨 9에 실려 있습니다. 스페이스 X사는 관련 사진을 공개하며 내일 새벽 3시 19분에 발사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군사 정찰 위성은 전자광학과 열감지 기능의 적외선 방식인 EOIR 위성으로 해상도는 30에서 50cm급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고도에서 30cm 크기의 지상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성능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항공기 중심의 감시 정찰 능력을 우주로 이제 확대함으로써 우주작전에 첫 발을 내딛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EOIR 위성은 기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를 극복한 사 위성 4기가 추가로 발사됩니다. 사 위성은 EOIR 위성과 달리 레이더를 쏴 영상을 획득하기 때문에 주 야간은 물론 악천 후에도 24시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5기의 군사정찰 위성을 확보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는 물론 유사시 대응 가능한 킬체인의 핵심 수단으로 운용할 방침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4.25 사업의 이름으로 진행 중인 5기의 독자 군사정찰 위성 확보 사업에는 모두 1조 2천여억 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11월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 상승하며 2달 연속 플러스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며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2달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558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억 3천만 달러, 7.8% 증가했습니다. 지난 10월 수출이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데 이어 회복세가 한층 뚜렷해진 건데 수출 규모는 올해 최대 실적입니다. 특히 우리 산업의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감산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지난 10월부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선 영향이 컸습니다. 세계적으로 AI 서버용 제품 수요 등이 커지면서 내년 수출 전망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12.9% 증가한 95억 달러를 달성하며 그간의 감소 흐름을 끊고 16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수출 국가별로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 시장인 대중국 수출이 114억 달러로 올해 최대를, 미국으로의 수출은 109억 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지난달 수입액은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입이 줄면서 520억 달러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6%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수지는 38억 달러 흑자로 6개월 연속 흑자이자 올해 최대 실적을 동시에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 등 대외적인 위험 요인을 관리하면서 내년에도 이 같은 상승 흐름이 이어지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비오펙 주요 산유국 협의체 오펙 플러스가 원유 생산량을 추가 감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펙 플러스가 원유 생산량을 하루 100만 배럴 추가 감산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시장에서 원유 가격은 공급 축소에 따른 상승 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판결문이 공개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범행 시점이 대선 경선 준비 자금이 필요한 때였다며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정치 자금이 사용됐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김용 전 부원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에도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재작년 5월 무렵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준비를 위한 전국 조직이 완성된 상태였고 준비 과정도 자원봉사로 진행돼 별도 비용이 필요 없었다는 겁니다. 저로서는 이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고요. 항소심에서 다투면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압수된 USB 등 증거를 종합하면 대선 경선 조직 구성과 준비를 위해 정치 자금이 필요했던 시기가 맞는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또 김 전 부원장 주장대로 자발적 지출이 있었다면 자료가 남았어야 하지만 뒷받침할 만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한 6억 원의 사용처가 베일에 쌓여 있는 가운데 이 돈이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이 대표의 성공을 바라는 의형제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10년 넘게 교류하며 이 대표 정치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성남시 개발 사업을 담당했고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활동을 조력했다는 겁니다. 판결문엔 대장동 업자들이 나눈 대화가 녹음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일부도 포함됐습니다. 녹취록에 여러 허언이 있다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반박과 달리 장기간 같은 취지로 반복적인 발언이 이루어졌다며 단순히 허언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유 전 본부장 증언도 일관되고 세밀하다며 신빙성을 인정한 데 더해 재판부가 정여각 녹취록 일부까지 받아들이면서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대표 재판에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인 송영길 전 대표가 다음 주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 수사 2부는 오는 8일 오전 9시 송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시작한 지 8개월 만입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관석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든 돈 봉투 20개를 살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회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법정 시한이 바로 내일입니다. 하지만 아직 심사도 다 마치지 못한 데다가 탄핵안에 이어서 쌍특검법 처리를 두고 여야 대치가 격해져 올해도 지각 예산 오명을 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도 법정 시한 내 국회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지난달 30일까지 마쳐야 하는 예산 심사 기한은 이미 넘겼는데 여야는 여전히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예산 심사는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이재명 방탄만을 위해서 국회가 이렇게 악용되고 있는 사례를 세상에 정부 여당이 예산 심의와 예산 통과에 이렇게 무관심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야당이 하지 말자고 해도 야당 설득해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결국 국회법에 따라 12월 1일 정부 원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가자 민주당은 자체 예산안을 마련하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사업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 등 쟁점을 두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겁니다. 지역화폐 관련 예산, 새만금 예산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슈화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정부의 R&D 예산 삭감이라는 것은 숫자만 가지고 연구 현장의 상황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그런 삭감이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죠. 하지만 국회 고유 권한인 예산안 감액과 달리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해 여야 합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과 각 당의 중점 정책 예산 확보를 고리로 막판 급적 타결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기준으론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탄핵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진 데다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예고한 쌍특검법도 협상의 장애물로 꼽힙니다. 지난해 여야는 법정 시한을 훌쩍 넘긴 12월 24일에야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국이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은 가운데 이대로라면 자칫 지난해보다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당 핵심의 총선 전 용태와 함께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요구한 인유한 혁신위원장의 제안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실형 판결 이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거대 야당의 탄핵안 보고를 눈앞에 두고 나온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공관위원장 추천 요구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도부 용퇴를 압박해온 인 위원장이 누구에게도 지지받지 못할 비상식적 제안을 했다며 막가파식 흔들기는 역효과로 이어질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강도 높은 물갈이를 예고한 당무감사와 총선기획단 행보를 근거로 혁신위발 쇄신 주문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의 목소리도 크게 힘을 얻진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서 자꾸 김기현 체제로 총선 가능하냐. 지금 12월이 됐는데 총선이 4월인데 비대를 얘기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라고 저는. 하지만 당내에선 인 위원장 제안의 본질을 왜곡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등의 징계 해제를 건의한 1호 혁신안 이후 지도부의 속 시원한 수용 의사를 듣지 못한 인 위원장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인요한 위원장이 자리 욕심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건 약간 인격적인 모욕이에요. 국민들한테 혁신 공천이 되겠다고 생각하게끔 일종의 벼랑 끝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에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당내 계파 갈등의 또 다른 불쏘시개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의 1심 실형 판결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정치 탄압이란 주장은 깨진 셈이라며 총선에서도 이런 기조를 유지할 거냐는 비이재명계의 우려가 터져나왔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레드팀을 가동해서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계속 이거를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할 건지 이 점에 대해서는 일단 1심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판단해봐야 돼요. 물론 재판이 아직 끝난 게 아닌 만큼 1심 판결만으로 유죄를 예단할 수 있느냐는 이 대표 측 입장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유동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사법 살인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이미 수시로 법정에 들락거리는 이 대표가 총선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는 당 안팎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공천 정국을 눈앞에 두고 각각 혁신위와 사법 리스크 진통을 마주한 거대 양당이 내홍을 극복할 돌파구를 어떻게 찾아낼지 주목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이 칠장사 화재로 갑작스럽게 입적한 자승 스님의 유언장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종단의 미래를 잘 챙겨달라는 당부가 담겨 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공개된 유언장은 3장. 현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과 수행자들, 제자 스님들 앞으로 남긴 글입니다. 종단의 미래를 잘 챙겨달라. 한국 불교를 잘 이끌어달라는 당부가 담겼습니다. 대종사께서 평소 해오신 생과 사에 대한 말씀 및 종단에 대한 당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제자 스님들에겐 화재로 소실된 칠장사를 2025년까지 꼭 복원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쓴 날짜도 없고 유언장이라는 제목도 달리지 않았지만 조계종은 내용상 유언장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이 3장을 포함해 대략 10장의 유언장을 남겼지만 입적 방식은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소신공양과 관련된 내용은 없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열반송 공개와 선택적 분신이었다는 종단 차원의 입장 발표가 있은 지 하루 만에 조계종이 다시 자승 스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고 나선 건 무분별한 의혹이 확산할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서울 조계사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정치권에 이어 각 종교 대표자들의 본격적인 조문이 시작됐습니다. 큰 스님의 입적을 안타까워하는 일반 불자들의 추모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닷새간 종단장으로 치러지는 자승 스님 장례는 오는 3일 조계사에서 영결식을 엄수한 뒤 융주사에서 다비식을 거행하며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불을 끄다 무너진 처마에 깔려 순직한 임성철 소방장에 대한 합동분향소가 마련됩니다. 제주도는 내일부터 오는 4일까지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1층에 합동분향소를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5일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장으로 임 소방장에 대한 영결식이 엄수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오늘부터 오는 7일까지 순직한 임 소방장에 대한 애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화상으로 의사를 만나는 비대면 진료 가능 범위가 오는 15일부터 대폭 확대됩니다.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야간이나 휴일에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초진 허용 범위가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부터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범위가 큰 폭으로 확대됩니다. 우선 야간이나 휴일에 아플 경우 응급실에 가는 대신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야간이나 휴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으려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를 받았던 환자가 같은 질환으로 진료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초진의 경우 섬 거주자나 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만 가능하고 18세 미만 소아의 경우 의료 상담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환자가 진료 이력과 무관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고 처방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 병원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이나 휴일 응급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평일날에는 연가를 내서 이제 진료를 봐야 하는데 그것이 참 쉽지 않은 이런 지금 상황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비대면 진료의 접근권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이번에 해드린 것이고요. 초진을 허용하는 지역도 섬이나 벽지뿐 아니라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한 98개 지역도 추가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재진 환자의 기준도 완화됩니다. 지금은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에, 그 외 환자는 30일 이내에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하고 같은 질환으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6개월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으면 같은 질환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준이 완화되자 초진의 비대면 진료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온 의사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초진에 대해서 완전 풀어주는 거나 다를 바 없거든요. 지금 휴일하고 야간을 합한다고 하면은 전체 진료의 50%가 해당되기 때문에. 하지만 정부는 의사가 대면 진료를 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비대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만큼 보조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량의 호르몬을 포함한 사후 피임약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임시휴전 7일 만에 가자지구에서 전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마스가 휴전 협정을 어기고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전투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남부 새벽에 공습 경고 사이렌이 몇 차례 반복됩니다. 그리고는 어두운 하늘에서 섬광이 번쩍이더니 발사체가 추락합니다. 이스라엘군은 휴전 종료 시간인 현지 시간 1일 오전 7시보다 1시간 전에 가자지구에서 로켓이 발사돼 이를 요격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가 휴전을 어기고 이스라엘 영토로 발포했다며 가자지구 하마스 테러 조직에 대한 전투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날이 밝아서도 전투로 연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임시휴전 7일, 전쟁 발발 55일 만에 참혹한 전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전투기를 추격시켜 가자지구 하마스 목표물을 폭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 북부뿐 아니라 남북 칸 유니스와 이집트 접경 라파 등지도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과 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인 교환 조건에 합의하며 나흘간의 휴전을 시작해 2차례 연장했습니다. 그동안 하마스가 석방한 인질은 모두 105명이고 이스라엘이 풀어준 팔레스타인인 수감자는 240명입니다. كنا ماشيين اللي هم في جبات سكروا الطريق علينا والجيب صاروا يضرب قنابل غاز وصاروا الجنود يضربوا قنابل صوت احنا وقفنا الصليب قالنا تخافوش انتم معانا. 아랍권 알자지라 방송은 이집트 등 중재국들이 휴전 연장을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종수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정호김,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어제 본회의에 보고되고 오늘 표결 처리 예정이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동관 위원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원래 민주당에서 사퇴를 요구했었을 네. 때 본인은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반복해서 강조했는데 네.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면서 전략을 수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의를 표명을 했고 대통령이 재가를 함으로써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뒤통수를 맞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굉장히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본인에게 가하는 여러 가지 압박에 대한 부담스러움과 더해서 결국은 탄핵 과정을 밟을 경우에 6개월간 공석이라는 것 자체가 소위 정부가 추구하는 이 방송통신 어떤 정책에 상당히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그러한 고려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임명이 되면 결국은 전임 방통위원장이 하지 못했던 작업을 계속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고려를 한 것이다라는 그 분석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동관 위원장이 전날 대통령에게 이미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대통령 정오쯤 바로 재가를 했는데요. 재가 이후에 이동관 위원장 기자회견 내용 바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직을 사임하는 것은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가 아닙니다. 또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꼼수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에서입니다. 저는 국회의 권한을 남용해 마구잡이로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의 헌정질서 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 부당성을 알리고 계속
싸워나갈 것입니다. 자, 야당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국가와 대통령을 위한 충정 때문에 사의를 표명한 거다. 그 사퇴의 변을 듣고 오셨는데 이동관 위원장이 그동안 오랫동안 버텼는데 지금 왜 사퇴를 했고 대통령도 또 바로 이걸 수용했는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그 방통위가 공백 상태가 되어 간다. 네. 총선을 앞두고 그런 부분도 사실은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내년 총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도 네. 실제로 지금 현재 만약에 탄핵을 하게 될 예. 경우에 거의 뭐 직무 정지 상태에서 한 3개월 지나면 예. 총선 기간까지 어떤 한 3, 4개월 꼭 굳이 무슨 뭐 선거와 관련된 무슨 그 편향된 정책이 아니더라도 연말에 있을 때 뭐 YTN이나 연합뉴스 TV의 어떤 처리 문제나 네. 또 종편 뭐 방송 재가 문제라든지 그런 주요 의제들을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위원장이 본인이 떠나면서 하는 말 자체도 네. 충분히 탄핵감이라고 생각해요. 떠나면서 하는 말. 날 대통령- 탄핵해도 뭐 제 2의 이동관이 나온다. 뭐 이런 말. 아니 그 대통령의 충정 대통령에 대한 혹은 충정. 민주당과의 싸움. 예. 이건 뭐냐 방통위원장 자체가 이미 한쪽 편에 강하게 중립성을 위반했다. 예. 그런 것을 스스로 밝히면서 민주당과 싸우겠다라고 얘기하는 방통위원장을 그대로 둘 리가 있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뭐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충분히 물론 이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헌법적인 어떤 혹은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 3개월 동안 명확하게 이동관 위원장이 사실은 탄핵이 될 정도의 위반을 가시적으로 한 게 있냐? 그것은 사실은 네. 없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굉장히 어떤 편파적이고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꼼수 혹은 뭐 먹튀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정강석화처럼 여러 가지 뭐 KBS, MBC 이사장을 정리하고 또 기본적으로는 KBS 사장을 통해서 변화를 단시간 내에 이루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3개월 동안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변화를 줬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떠나도 충분히 자기 역할을 했다는 측면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제 그런 측면도 있는가 하면 민주당의 반응이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히려 홍익표 원내대표도 우리가 그렇게 탄핵안을 내므로써 실제로 편파적이고 문제가 있는 방통위원장을 우리가 사임시켰다. 결과적으로는 예. 일정 정도 우리의 승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좋을 텐데 대통령 보고도 탄핵을 시킬 테니까 자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그러니까 민주당 사퇴하라고 스스로가 했는데, 민주당 스스로 그럼 탄핵시키는 의도가 뭐냐? 네. 그럼 190일 이후에 그럼 총선 뒤에 다시 말하자면 방통위원장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냐? 실제로 탄핵안이 거의 뭐 탄핵될 가능성이 없는데. 네. 저런 여당에서 바보들이 어디 방통위 있습니까? 무력화가 목적이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일리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거죠. 스스로 네. 그걸 드러낸 거 아닙니까? 바보짓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실제로 탄핵 어쨌든 사의를 표명한 것 자체도 민주당이 지금 이동관 위원장이 자리에서 내려오라 이걸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의 성과다 이렇게 예, 얘기하는 절반의 게 맞았다. 성과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보다 중립적인 방송통신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네. 따라서 우리도 다시 더 중립적인 방통위원을 파송하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박수 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뭐 합니까? 그 자기네들이 탄핵시키려고 하는 사람을 말하자면 그만두게 하지 말라? 그 국민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 안 하겠어요? 민주당이 오늘 반응이 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자 여당은 이 위원장 자진 사퇴는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민주당은 꼼수 사퇴, 먹튀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고심 끝에 사의를 표명했고 기본적인 그 탄핵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탄핵을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잘못된 공무원 그리고 범죄 혐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표 수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와서 탄핵 처리가 법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헌법재판소에 가서 본인들의 범죄 혐의가 인용될 것을 우려해서 이동관의 뺑소니를 사표 수리란 이름으로 허용한 것은 매우 잘못됐습니다. 네. 자, 방금 들으신 민주당 원내대표의 얘기를 지금 김영주 전 의원께서 조금 전에 이제 비판을 해주셨는데, 자, 어쨌든 이동관 위원장은 내가 물러나도 제2의 이동관이 나올 것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또 뭐 제2의 이동관, 제3의 이동관도 다 탄핵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계속 도돌이표가 될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두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주저앉히면 이 방송통신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고민하는 문제가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쉽게 스스로 사퇴를 하니까 상당히 당혹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이제 제2의 이동관, 뭐 제3의 이동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동관이 문제가 아니라 이동관이 물러나더라도 여전히 지금 그러한 어떤 방송 정책의 변화를 밀어붙일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를 이런 식으로 표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동관 위원장이 이렇게 물러나면서 그 YTN이라든지 연합뉴스 TV와 관련해 가지고 그 민영화 과정을 일단 보류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생각대로라면 오히려 본인이 나가기 전에 다 뭐라 그럴까 해결을 하고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밀어붙이고. 근데 지금 본인은 보류를 하고선 그리고 이제 사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임자가 이제 떠맡을 몫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겁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이 싸움의 목표가 무엇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지금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방향성을 지금 잃어버린 것 아닌가. 민주당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결국 내년 총선 때문에 이 방통위의 활동이라든지 방송통신 정책과 가지고 이렇게 극한 경쟁 내지는 정쟁을 벌이는데 우리가 지난 그 몇 차례 선거를 보면은 유권자들이 방송 때문에 그 자신들의 생각을 그렇게 쉽게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다양한 채널뿐만 아니라 또 뭐 유튜브라든지 다른 그 SNS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받고 또 소통을 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방송을 장악한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정치인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무익한 싸움을 벌이면서 정말 중요한 예산과 관련해서는 별로 그렇게 그 서로 깊이 있는 토의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정치에 경도되어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동관 위원장의 발언 중에서 대통령에 대한 충정이라든가 민주당에 대한 비판, 이 물러나면서 하는 발언이 오히려 탄핵감이다. 김영주 전 의원께서 앞서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이 부분 짧게 의견 들어볼까요? 그렇게 지적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오히려 본인 스스로 강조했던 방송통신의 정상화. 나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했다라고 하지를 않고 대통령에 대한 국가에 대한 충정까지는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충정 그러면 방송이라는 것이 중립성과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말 자체가 또 상당히 그 견해와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질 위협성이 있죠. 충분히 그렇게 뭐 받아들여질 부분은 있다. 자, 어쨌든 민주당 지난번에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한번 이제 허를 찔렸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 이번에도 또 한 번 허를 찔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자, 이재명 대표 오늘 전혀 예상 못했다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요.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 다 예측하고 있었는데 이거 너무하다는 취지의 말이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당내에서 예상을 했을까요? 이제 예상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 이제 한동훈 장관의 탄핵안을 얘기할 때 한동훈 장관이 빨리 그만둘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 그렇다면 실제로 보면 그와 비슷하게 방통위원장도 그런 방식을 할 수 있다. 그런 그 스탠스에 대해서는 예상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한동훈 얘기고 이동관 위원장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죠.
당혹감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탄핵하겠다고 여러 차례 민주당이 밝혔기 때문에 탄핵에 대한 대응으로서 빨리 그만두고 뭐 국회로 온다든지 한동훈 장관도 그럴 수 있는 거고요. 이동관 위원장도 그럴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사실은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 빨리 총선을 나가기 위해서 온다고 했지만 이동관 위원장이 그렇게 빨리 할지는 예상을 못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 보기에는. 뭐 예상을 했든 안 했든 네. 어쨌든 결과는 오늘 이렇게 나왔고요. 자, 앞서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원이 5명인데 1명만 남았어요. 네. 이상인 부위원장 1명만 남아서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지금 운영돼야 되는 아주 초유의 사태가 돼서 앞서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그런 업무 차질은 좀 불가피해 보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동관 탄핵안은 이런 이유로 이제 불발이 됐습니다만은 손준성, 이정석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처리가 됐습니다. 자,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이제 탄핵이 받아들여질 텐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것도 과연 탄핵에 이를 정도의 위반이냐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정섭 검사의 경우에는 그 이재명 대표의 그 대북 송금과 관련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던 그 중심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어찌됐든 검찰에서 이 사람을 지금 네. 대전으로 네. 지금 직무에서 지금 수사 라인에서 배제를 했고, 했습니다. 그렇기 수사도 때문에 지금 하고 있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탄핵을 국회에서 해야 되는 이러한 그 경지까지 와야 되는 것이 이것이 그 합리적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 자체도 상당히 소위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는 언필칭 뭐 검찰 공화국 운운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뭐라 그럴까 경고라고 할까 정치적 경고를 하기 위한 그런 탄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공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으로서 또 어떤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계속해서 이렇게 장관이라든지 이렇게 탄핵하는 그러니까 이 소위 16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 거대 정당으로서의 이런 어떤 그 오만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이것도 상대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폭력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도 결국은 이제 내년 총선에 과연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한 내용으로 지금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정섭 검사 관련해서 이제 검찰에서 수사도 하고 있고 직무에서 배제됐다는 얘기 앞서 해주셨고 손준성 검사는 지금 공수처 수사 이제 재판을 받게 되고 내년 아마 1월에 1월 달에 네. 뭔가 판단이 나올 예정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탄핵이 추진된 거거든요. 네. 앞서 정호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총선 앞둔 어떤 민심 이런 거 민주당이 모르지 않을 텐데요. 네. 그래도 탄핵을 꼭 해야 되겠다 생각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 검찰 권력의 부패, 뭐 부당성, 뭐 어떤 정치권과 유착돼 있는 검찰 이런 것을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겁니다만은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민주주의와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치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권한의 남용이 아니라 권한의 말하자면 자제를 통해서 정치력은 확보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고 또 혹은 이중잣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분명히. 예컨대 오늘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게 아직까지 뭐 1심에 불과하다. 다음번에 가면 또 달라질 것이다고 얘기하지만 손준성 검사는 아직까지 재판 결과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지어는 이정석 검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검찰 내부의 감찰로서도 해당되고 혹은 뭐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서 재판의 결과가 나왔을 때 분명히 뭐 탄핵이라는 절차 이전에 그들은 어떤 법적인 어떤 뭐 문제가 있다면 위법성 사항이 있다면 법적 제재를 가하고 굳이 뭐 탄핵이 오기 전에라도 이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결과들을 받아보기도 전에 탄핵을 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도 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1심 결과를 받고 유죄를 받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버젓이 국회 행사를 하는 다 민주당의 의원들이 더 많은 탄핵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손준성, 이준석 검사가 전혀 훌륭한 검사가 아니고 비리 검사일 수도 있고 유죄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일정한 민주적 절차와 법적 절차 이후에 우리가 국회에서 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 마음만 앞서고 실질적으로 완전히 이 정권 자체를 다 탄핵하겠다,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밖에 없다. 그랬을 때 과연 이제 중도를 잡고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냐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어쨌든 이 여러 장면을 보면서 이제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는 거고요. 오늘 속보가 많이 전해졌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파업 노동자 손해배상 청구, 이 제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노란봉투법 그리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손보는 방송 3법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예정된 수순이긴 한데 어떻게 보셨습니다? 네, 예정된 수순입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가지고 사실 이제 이것이 그 하청 노동자들의 어떤 그런 그 노동권과 관련해가지고선 과연 이들의 어떤 법적 형평성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해줘야 되는 것이며 사용자의 범위는 또 어느 정도까지 확대해야 되느냐 많은 논란을 그대로 내포한 상황에서 그냥 노란봉투법이 통과됐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소위 귀족 노조가 아닌 그런 노조원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됐고 지금 통과시키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 사이에 국회에서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통과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그 전에도 많은 논란은 있었죠. 그러니까 서로 자기 주장들이 충돌하는 지점은 있었는데 과연 그 상황에서 타협의 지점이 없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여전히 남는 것이고요. 방송 3법과 관련해가지고도 방송사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진을 선택을 함에 있어서 좀 더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라는 것이 야당의 그 소위 외연적인 이유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법대로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그 노조원이라든지 내지는 그 지금의 야권과 어떤 가치 체계라든지 이념적 고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는 근데 과연 그것이 합리적인 그러한 그 대안인가에 대해서 여전히 물음표가 남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정치적으로 지금 그 여와 야가 하나의 진영으로 갈려가지고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진영 대결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간호법도 그렇고 양곡관리법도 그렇고 이번에 그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방송 3법도 그렇고 그걸 야당이 모르지 않을 텐데 아마 대통령이 반복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그런 전략을 계속 쓰다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은 방통위원장의 자진 사퇴 이런 허를 찔리면은 또 막 다국해하면서 거기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막말이 포함된 그런 이제 그 소위 비판을 하고 이것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자, 거부권 행사도 계속 지금 반복이 되고 있고 탄핵안 대치도 있고 이제 쌍특검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고요. 다음 주 개각 있으니까 또 청문회도 해야 되고 지금 내일은 예산안 통과시켜야 되는 법정 기한이고요. 자, 여야가 지금 계속 대치만 하고 있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지금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이제 그걸 추진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걸 알고 추진하고 있다. 막 치킨 게임 하듯이 대결적 요소다.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조화롭게 그야말로 노동자도 살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노동자의 어떤 파업권도 보장하면서 지나치게 어떤 말하자면 사주 입장에서 노조가 파업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손실도 조금 보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대타협이 필요한데 한편으로 보면 김문수 전 지사 같은 분을 안심으로 처음부터 대결 구도로 가자든지 노사정이라든지 경사노위라든지 이런 게 작동 안 됨으로써 훨씬 더 그것을 강화시키는 그런 입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업자득인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민주당부터 해서 예산 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예산을 국회가 정액할 수는 없습니다. 감액할 수는 있어도 전액을 하면 기재부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번 예산안이 12월 2일에 통과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예, 뭐 매년 기한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누구 하나 내일이 국회에 예산 통과하는 데드라인인데도 그거 걱정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 너무 당연하게 예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이런 방해의 결과들을 여야 모두가 이렇게 파행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떤 말은 입을 열면 다 민생 하면서 이렇게 반민생적인 국회가 있을 수 있나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절망감을 갖게 합니다. 예. 자, 가파른 대치 전국 속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오늘 갤럽 여론조사 나오는 날이죠. 한번 볼까요?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 대해서 자, 부정평가가 1%포인트 올랐고 긍정평가가 1%포인트 내렸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이 박스권에 딱 갇혀서 뭐 등락을 거듭한 뭐 오르락내리락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 하나 눈에 띄는 게 부정평가위에서 그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새로 포함되긴 했는데 1%포인트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32%는 완전한 집토끼.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가 완전히 양극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소위 이제 우파 지지층은 그거 자체로 고착이 되는데 더 이상 확장이 안 된다라는 그런 딜레마가 있겠죠. 근데 아마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민주당도 마찬가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엑스포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험도 사실 처음입니다. 굉장히 박빙에서 뭔가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대한정당으로서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그 신뢰를 받지 못한다라는 또 방증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중간에 떠 있는 무당층이 있는데 그러면 이 중도 무당층이 하나의 제3지대를 구축할 수 있는가? 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의 성정이나 가치나 정치적인 정향성이 또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지는 계속 30%대에서 큰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개각이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폭 정도 될 거라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힘든 일들이 있고요. 개각폭이 좀 커질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개각은 뭐 2단계 나눠서 할 수도 있습니다. 1월도에 또 할 수 있고 한동훈 장관이나 몇 사람은 또 뒤에 갈 수도 있는 따로, 그래서 임팩트를 주겠다는 의도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것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뭐 정책실을 가지고 대통령 비서실부터 안보실 비서실에다가 정책실을 하나 넣고 6수석을 8수석으로 바꾸는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집권 3년 차의 어떤 흐름으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국정의 흐름을 좀 바꾸겠다. 뭐 이동관 위원장의 빠른 교체도 그렇게 좀 이제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개각이 급한 이유가 국민의힘 안에 주도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김기현 대표는 김기현 대표대로, 인현 위원장은 혁신위원장은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개각을 시켜서 추경호 또 뭐 원희룡 이런 분들을 다시 당으로 집어넣어서 다시 분위기를 다 잡는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중폭이든 대폭이든 간에 빨리 개각을 해서 당이 안착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문제는 여전히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장관들이 지금 개각을 통해서 물러난다는 타이밍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어쨌든 개각의 타이밍이고 총선으로 하려고 하면 1월 15일 이전에는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포인트를 하든 투포인트를 하든 그런 수순은 예정돼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죠. 국민의힘 혁신위가 지금 지도부하고 계속 충돌하면서 지금 동력을 좀 잃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개각밖에 답이 없다 이런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민주당에서 비명계 5선이죠. 이상민 의원이 다음 주에 이제 거취를 밝히겠다 그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만약에
민주당을 탈당하겠다 이걸 선언하면 이재명 대표 체제에 반발해서 탈당하는 첫 의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상징성이 있을 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동안에 당에서 쓴소리를 했던 몇몇 의원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아직 본인이 거취를 정확히 결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아니면 제3당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는 본인도 아마 굉장히 깊은 고민이 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영주 전 의원께서는 네. 자 일단 탈당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 그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직 말을 좀 아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은 아끼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는 것으로 봐서는 국민의힘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커 높다. 보입니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심플하고 굉장히 간결한 처세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어떤 그래서 면에서 특히 그렇게 읽으십니까? 제3당은 가능성과 잠재력은 매우 높지만 네.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보면. 제3당으로 나왔을 때의 어떤 총선을 앞으로 몇 달 안 둔 상태에서 제3당이 잘 안 됐을 경우에 물론 본인이 무소속으로 나와 있다가 되는 모양을 보고 마지막에 결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최근에 하는 모양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뭐 제3당으로 가는 것이나 집권 여당으로 가는 것이나 뭐 민주당이 싫어서 가는 건 만약 한 가지인데 그러나 국민의힘 혁신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좀 명분이 없지 않을까요? 명분이 없을 수 있죠. 예. 명분이 없을 수 있는데 뭐 그러나 하여튼 이재명 대표 말처럼 오히려 명분을 떠나서 본인이 더 한 텀을 더 이어가는 데는 그래도 집권 여당으로 가는 것이 더 특히 지역적 베이스 대전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게 물론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는 모릅니다만 최근에 뭐 어쨌든 그 국민의힘의 관계자들과의 조응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뭐 그렇게 마음을 정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여전히 제3당의 흐름은 높지만은 누가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이 명쾌하지 않은데 거기에 본인이 중심이 돼서 힘들게 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실리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민주당을 떠나겠다 이 결심은 지금 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기자회견 내용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제 생각으로는요. 네. 그 국민의힘 뭐 본인이 어딜 가는 거를 고려하기 이전에 네. 정말 민주당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일단 떠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을까.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본인이 그런 얘기도 좀 해서 지금의 민주당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정치 1번지 종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내년 총선에서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이 야권의 대진표 상대로 최근 서울 출마 의사를 밝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꼽았습니다. 두 사람 발언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총선 출마하시는 거죠? 현재는 총선에 출마하려고 마음은 굳혔습니다. 아무튼 수도권이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엉뚱한 선택을 할 수는 없겠죠. 예, 네, 수도권.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호남은 전혀 고려를 안 하고 계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수도권으로 보면 돼. 서울 더 좁혀서.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냥 공식적으로 종소가 종로에서 한판 뜨자, 한판 붙자라고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임 실장이나 저나 이제 같은 학번이고 같은 학생운동 출신이고 앞으로 누구의 길이 더 옳은가, 누가 더 큰 기여를 할 것인가. 자, 종로 점점 판이 커지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 두 분이 학생운동도 같이 했고 문익환 목사 밑에서 같이 일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 대진표가 성사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종로에서요? 네.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하태경 의원이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어떤 그 특권을 포기하고
험지로 수도권으로 올라왔다라는 것의 의미 부여에 대해서 상당히 그 신선하게 느꼈던 사람들이 많은데 네. 또 종로가 그렇게 쉬운 지역도 아니에요, 사실은. 네. 국민의힘으로서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로에 출마하겠다라고 함으로써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마치 또 하태경 의원이 스타일을 구긴 것 같이 지금 그렇게 그 인식들을 하는 게 저도 좀 묘하다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태경 의원으로서는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어떤 식으로든 이제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586 운동권이면서 같은 연배인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이죠. 네. 그래서 한판 뜨자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같은 운동권이었고 586이었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586 학생운동 출신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은 더 이상 프리미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586 세대 물러가라고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민주당 안에서 일각에서는. 그런데 아마 이제 586이긴 하지만은 나는 노선이 다르다라고 이제 하태경 의원이 자신의 어떤 그 존재감이나 정체성을 그렇게 부각시키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종로에서 이렇게 한판 뜨자 하면서 하태경 종로 이렇게 이제 나는 종로에 꼭 나갈 거야. 예, 그런 그것을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랬던 건가? 이런 개인적으로 상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대진표가 성사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보셨는데 임종석 실장은 성동구 갑 이미 거기서 국회의원도 했었고 거기 지금 유력 주자로 꼽혔던 성동구청장이 불출마 선언도 해서 이쪽이 좀 유력하다 얘기가 나오는데 네. 자 그런데 왜 저기 하태경 의원은 종로에서 한판 뜨자 임종석 의원을 끌어들였을까요? 뭐 자기의 몸값을 더 올리고 싶은 거죠. 같은 어쨌든 비슷한 진단이시군요. 대선 주자급으로 뜨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태경 의원은 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서울과 수도권에 현역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예. 하필 현역이 있는 지역에서 하겠다고 얘기하는 부분 자체가 스탠스가 꼬였고 네. 최재형 의원이 현재 있는데 거기 가서 꼭 붙어야 될 이유가 없다. 우리 자기 당 국회의원이 있는 걸 험지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잘못된 선택이다. 부산을 떠나온 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인데 그러면 뭐 구로에 가든지 금천에 가든지 정말 험지에 한번 가보든지 도봉에 가든지. 근데 굳이 왜 저는 하태경 의원이 가장 갈 만한 곳은 저는 관악이라고 생각해요. 출신 대학도 그렇고 그쪽에 현재 제가 알기로는 관악의 두 정태호, 유기용 두 국회의원들이 싸워볼 만한 대상자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왜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가라는 것도 의심스럽고요. 또 임종석 의원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은 종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지는 두 개 다 있어요. 본인은 당에 맡기겠다고 얘기하는데 당에서 만약에 마땅한 물론 이제 종로 당협위원장이 소위 노무현 대통령의 사회가 와 있죠. 네. 당협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정리가 안 되면 임종석 실장은 말하자면 그 성동으로 갈 겁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다 매칭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성사 가능성은 없다. 다만 그 임종석 실장은 좀 여유를 가지는데 하태경 그 의원 혼자만 자기가 어떤 자기 몸집을 불리려는 무리한 수술을 펴다가 오히려 자기가 다시 홍준표 시장한테 다시 비판을 당하는 역시 운동권은 어쩔 수 없어 이런 뭐 그런 어떤 속내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한 그런 결과를 맞았다고 봅니다. 관악 추천 지역구까지 지금 꼭 집어주셨는데 하태경 의원은 종로를 계속 고집할 것 같은 자 아까 정호김 의원 얘기해 주셨듯이 뭐 그런 진단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 얘기해 볼 텐데요. 정치인들의 북콘서트 총선 앞둬서 그런지 최근에 자주 열리고 있는데요. 자, 민주당에서 또 발언 논란이 일었습니다. 야권 원로인 함세웅 신부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 기념회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그 잔다르크의 그 생애를 생각하면서 추다르크 별명 참 멋있다. 당대에 확인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에서 추다르크가 확인될 거예요. 제가 많은 이제 정치하신 분들 만났잖아요. 조금 제가 사제입니다. 거친 표현을 하면 남자들 이 방울 있잖아요. 근데 방울 달린 남자들이 여성 하나보다 못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뭐 이낙연 총리,
또 무슨 뭐 비서관들, 장관들 다 남자들이잖아요. 그 여성의 그 결기, 그 결단을 수렴하지 못한 게 지금 이 윤석열, 이 검찰, 이 독재주권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이제 괴물이 지금 정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찢어져요, 제가. 추미애 전 장관 출판 기념회니까 추 전 장관을 좀 치켜 세우고 문 전 대통령, 이낙연 전 총리를 비판하면서 나온 발언이긴 한데 여러 면에서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글쎄 뭐 여성을 멸시했다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듣고 보니까 여성을 멸시한 건지 남성을 조롱한 건지 좀 막 헷갈리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정치판에서 정치인이든 아니면은 관련된 사람이든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말이 왜 우리나라 표현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좀 완곡하고도 유머 있는 표현으로 얼마든지 자기 의사를 표출할 수가 있는데 듣다 보면은 정말 저런 표현은 너무 극단적이고 또 왜 그 악하다는 표현도 쓰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 지금 문제가 되는 그 표현, 제가 입으로 별로 담고 싶지 않은 그 표현뿐만 아니라 독재 정권을 가지고 왔다. 괴물이 정치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독재 정권 아닙니다. 제가 그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독재 정권을 경험하셨을 텐데 어떻게 독재 정권이라고 지금 정부가 저런 식의 그 막말을 하실 수 있는지 이러한 정치가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좀 더 정치가 타협의 예술이라는 것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든 그 주권자들한테 심판받는다라는 차원에서 좀 겸허해야 돼요. 저 정치의 무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출판 기념회의 뭐 특성이라는 게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 이게 북콘서트가 있을 때마다 발언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자기 지지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세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지는 것도 어느 정도 정도가 있는데 더군다나 함세웅 신부는 저도 굉장히 잘 알고 존경해 온 분인데 우리 사회 민주화 운동의 큰 어른이고 원로이신 건 맞습니다만은 실제로 마이크를 잡고 저런 표현을 하는 건 좀 과한 것 같고요. 또 실제로 대통령에 대해서도 괴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무리 뭐 추 장관을 세운다 하더라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은 추미애 장관이에요. 오히려 더. 그 이낙연 총리나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할 게 아니라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해왔는가에 대해서 냉정히 보고 이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이런 민주화의 원로들이 민주당에서 손을 뗄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해요. 언제까지 민주 반민주 구도로 진영 논리로 민주당을 아직 포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함세웅 신부나 백낙천 교수님이 다 이재명 지지를 하면서 이재명 같은 사람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민주주의가 어디에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중도가 일반 시민들의 생각하는 민주주의 어법과 너무 다른 어법을 쓰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의 출판 기념회에서 나온 발언이니까 자 어떤 책인지를 좀 봤거든요. 책 제목이 장하리더라고요. 자, 추윤 갈등을 모티브로 한 자전적 창작 소설이다. 자,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여기 주인공 이름을 보면은 누가 봐도 좀 실존 인물들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장하리가 아니고 징하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장하리군요. 그리고 그 추윤 갈등을 모티브로 해서 소설까지 쓴 거 보니까는 본인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거에 대한 그 뭐랄까 본인도 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까 이제 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아무튼간에 그 정치인으로서 저거를 소설로 저렇게 그 묘사하겠다고 생각한 자체는 전 내용은 잘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신선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이제 저런 소설을 쓰는 정치인들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렇게 정치라는 게 생물과 같아가지고 그 시대마다 평가가 달라지는데 본인에 대한 어떤 반추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추미애 장관이 무슨 일을 했었는지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나는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다 뭐 이런 그 내용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 성찰도 좀 필요하다라고 아마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는 네. 쪽에서 생각할 것 같아요. 추미애 전 장관 진짜 이제 소설책을 낸 건데 이 자리에 함께한 김용민 의원이 소설책을 내줘서 고맙다 이런 표현도 했고요. 어쨌든 이렇게 책까지 내는 걸 봐서 추미애 전 장관 출마할 것 같은데요. 만약 출마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출마할까요? 뭐 광진갑에 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광진갑. 또 위성정당의 비례대표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 과거에 장관 있을 때 소설 쓰고 있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러네요. 본인이 소설을 썼다는 거고 또 소설을 쓴 목적이 좀 올바르지 않습니다. 예. 마음껏 욕하기 위해서 김용민 의원의 얘기하면 실명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껏 욕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과연 그것이 자기 돋보이게 하는 책에 불과한 거 자전적 소설이래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으시다고 해서 자 오늘 나이트 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옥인, 김영주, 전직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새벽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나 진화 작업을 벌이던 20대 소방관이 순직했습니다. 평소 적극적으로 구조 활동을 벌이던 소방관으로 이번에도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진화 작업을 벌이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캄캄한 새벽 시간 갑자기 무언가 터지더니 나무 사이로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길은 점점 더 거세지고 순식간에 주위로 번지면서 도로까지 온통 연기가 자욱합니다.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세와리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바로 옆에 주택이 근접해 있어 자칫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던 상황. 신고를 받고 소방이 출동해 곧바로 건물 내부 인명수색을 진행했고 주택에 있던 80대 노부부와 근처 주민들이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펑펑 소리가 나는데 우리 아저씨가 이제 깨려고 뭔 소리지 하면서 깨려고 하는데 밖에서 부랴부랴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아저씨 팬티바람 나가고서 보고 하더니 불이 막 그냥 막 번지고 있는 거야. 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고 거센 불길이 치솟으면서 창고 외벽 콘크리트 처마가 무너져 그대로 불을 끄던 20대 소방관을 덮쳤습니다. 소방이 현장에 도착한 지 10여 분 만입니다. 당시 안전모도 착용하고 있었지만 사고로 소방대원이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불이 난 창고는 평소 각종 농기구 등을 보관하고 일부는 냉장고와 집기 등을 두고 방처럼 꾸며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화하던 중에 이제 소방관이 이제 그 처마 밑에 콘크리트 벽에 깔려서 이제 사망하게 된 겁니다. 전기 누전으로 인한 이제 화재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순직한 소방대원은 제주 동부소방서 표선 119센터에서 근무하던 임성철 소방교. 지난 2019년 임용돼 올해로 5년차 소방관이었습니다. 임 소방교는 지난 2021년부터 고향인 제주에서 근무했는데 평소 각종 사고 현장에서 남보다 앞서서 활동하는 적극적인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 소방관에 대한 보상과 예우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숨지는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난 DL과 SPS그룹의 회장이 국회에 불려 나와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해외 출장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던 두 회장은 뒤늦게 고개를 숙였지만 책임 논란에서는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출장 간다며 불출석한 두 회장에 대한 질타는 청문회 시작부터 쏟아졌습니다. 특히 공장 안에서 사고가 반복되는 SPC는 안전투자 부실과 장시간 노동 등 구조적인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방앗간보다 나은 정도가 안 됩니다.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SPC 그룹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 묻은 빵이라는 안 좋은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DL그룹에 대해서는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방안을 하청업체에 미루기 때문에 사고가 반복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원청의 책임과 의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DL보다 더 매출 규모도 크고 사업장도 많은 삼성물산이나 GS건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추상적 대안보다 구체적인 산재 해결 방안을 내놓으라는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이 편한 세상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정말 불편한 세상 아닙니까? 이렇게 큰 기업에 우리나라에서 내놓을 만한 이런 건설사에서 이러면 어떡합니까? 국정감사 당시 해외 출장을 이유로 증인 출석에 불응한 두 회장은 이번에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저희보다 더 현장 관련돼서의 안전을 생각하시는 것 같고 생각할수록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SPC 허영인 회장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 눈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에도 일부 관여하시면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인 건 아시죠? 그건 아시죠? 예. 그건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날 청문회에는 여당 간사를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반쪽으로 치러졌습니다. 야당은 역할을 하지 않는 환노위 의원들의 회의 수당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여당은 합의되지 않은 청문회라 불참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경기 수원 지역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인 일가 가운데 정 씨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들은 피해 대책 실효성이 미흡하다며 릴레이 1인 시에 돌입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두꺼운 외투로 얼굴과 몸을 꽁꽁 가린 중년 부부와 청년이 빠르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른바 수원 전세 사기 의혹으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임대인 일가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기 혐의 아직 부인하십니까? 피해자들에게 견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법원은 정모 씨 부부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했습니다. 다만 아들 정모 씨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기 수원 일대의 건물 수십 채를 소유한 정 씨 일가는 임대차 계약 만료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9월 첫 고소가 접수된 뒤 경찰에 접수된 고소는 468건, 피해액은 709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 석 달간 경찰은 정 씨 일가를 상대로 한 차례 압수수색과 세 차례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정 씨 일가가 임차 계약 당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었는지, 다시 말해 사기를 벌일 고의가 있었는지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경찰이 정 씨 부부 신병 확보에 성공한 만큼 이미 입건을 조사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등 51명에 대한 수사에도 어느 정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지원대책 보완을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특별법이 요구하는 피해 인정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어렵게 인정되더라도 지원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정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인정되더라도 사실은 좀 대환대출, 그러니까 대출을 또 하는 방법밖에는 지금 지원책이 크게 나온 게 없어서. 피해자들은 오는 5일 전국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의 심각성과 대책 보완을 호소할 계획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북한이 오늘부터 정찰 위성 공식 임무에 돌입한다고 밝힌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딸 주애를 대동하고 공군 주요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호주는 북한 정찰 위성 관련자들에 대해서 최초로 같은 날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공군 기념일인 항공절을 맞아 공군 사령부와 제1공군사단 비행연대를 방문했습니다. 딸 주애를 데리고 고개 비행도 참관하고 비행사들을 격려했는데 주애는 김 위원장과 같은 스타일의 옷을 입고 김 위원장보다 앞에 선 사진이 노동신문에 실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싸움의 승패 여부는 무장 장비의 전투적 재원에 따라 교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상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하는 데 달려 있다고. 북한은 예고한 대로 정찰위성 만리경 1호의 세밀 조종 공정을 거쳐 정식 정찰 임무를 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 매체는 관련 보도를 하진 않았고 앞서 미국 등의 주요 시설을 촬영했다고 주장한 사진 공개와 같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호주가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처음으로 4개국 간 조율된 대북 제재를 같은 날 단행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위성 개발과 관련 물자 조달, 탄도미사일 연구, 개발, 운용에 관여한 11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핵심은 위성 설비 반입 사업을 총괄하는 리철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국장, 최일환, 최명철 군수공업부 부부장, 진수남 주 러시아 대사관 무역 서기관 등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13번째 대북 독자 제재로 지난해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독자 제재 대상은 개인 75명과 기관 53곳으로 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에 북한 해커 조직 김숙희와 북한 인사 8명을 제재했고 일본은 핵미사일에 관여한 단체 4개와 개인 5명을 자산 동결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외교부는 기존 한미일 연쇄 독자 제재에 호주가 처음으로 동참한 것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일본은 한국, 미국, 호주와 함께 북한의 군사정찰 발사에 대응한 독자 제재에 나서면서 납북자 문제 해결도 압박했습니다. 최근 기시다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 의지를 거듭 밝힌 가운데 대북 강원 양면 전략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일본은 최근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한 데 대응해 추가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호주와의 조율을 거쳐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관여한 단체 4곳과 개인 5명을 자산 동결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인 김숙희와 중국 단독 내 에어고려 트레이딩, 그 현지 대표인 북한 국적자 리석 등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대북 제재를 발표하면서 핵미사일 폐기는 물론 납북자 문제 해결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岸田内閣の最重要課題である拉致問題についても北朝鮮に即時解決を求めていますが、未だにその実現には至っていません。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북일 정상회담 의지를 줄곧 강조했던 것에서 나아가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한 겁니다. 条件をつけずいつでも金正恩委員長と直接向き合う決意であると申し上げているゆえんでありますし、全力で行動をしてまいります。 일본은 납북자 문제와 핵미사일 등에 대해 포괄적 해결을 강조하며 한국, 미국, 호주를 비롯한 관계국과 긴밀히 연계하고 국제사회와도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대북 최대 현안인 납치 문제에 대해 주변국들의 지원을 최대한 얻어내면서 상황에 따른 강원 양면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제2요구안을 제거했다고 대통령실이 공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은 위헌적이고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해칠 수 있어서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자 양대 노총은 즉시 반발했습니다.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고 항의의 표시로 한국노총은 예정됐던 경사노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동이 트기 시작한 이른 아침부터 정부 서울청사 앞에 기자회견이 급히 열렸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논의하는 임시 국무회의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또다시 노동자와 민중들을 거리로 내몬다면 우리는 또다시 암흑의 시대로 돌아간다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노동계의 반대에도 결국 거부권 행사가 결정되자 양대 노총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책임을 져야 할 거라며 대정부 투쟁에 나설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항의의 의미로 예정됐던 노사정 부대표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5달 만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 상태였습니다. 민주노총 역시 온 힘을 다해 맞서겠다며 대정부 투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경제단체들은 거부권 행사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조법 개정안은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에 큰 피해를 줄 법안이었다며 거부권 행사는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컸던 법안이었다며 거부권 행사는 합리적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지만 이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95일 만에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전격 사임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자신의 탄핵 소추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대의와 대국을 위해 우선해야 한다며 국회 권한을 남용해 마구잡이로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의 헌정질서 유린 행위에 대해선 부당성을 알리고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탄핵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앞으로 수개월 동안 방통이라는 국가기관의 기능이 마비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데 대해서 아바타를 내세워 끝내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수싸움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꼼수를 쓸 줄은 몰랐다며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국정수행 행태여서 그렇다고 지적했습니다. 탄핵안 처리가 예고됐던 국회 본회의 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이 위원장 탄핵안은 표결 절차 없이 자동 폐기 과정을 밟게 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검사 2명의 탄핵안은 예상대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본회의 1번 안건으로 전망됐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은 회의 직전 정부의 면직 사실 통보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탄핵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탄핵 소추안은 정부로부터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되었다는 공문이 제출되어 의사일정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별도로 처리 절차를 밟지 않기로 하면서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이 지난 시점에 자동으로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위원장이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드라이브를 걸던 민주당은 날을 세웠습니다. 탄핵을 피하려는 꼼수를 용인했다며 윤 대통령까지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표 수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파면 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하면 국회가 추진하는 헌법적 절차인 탄핵 절차에 순순히 응했어야 되는 겁니다. 대신 고발 사주와 개인 비위 의혹을 받는 손준성, 이정석 검사의 탄핵안을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강행 처리했습니다. 바깥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수많은 국민들과 함께 공동전선을 흐트리지 않고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주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 검사 탄핵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천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걸 거론하며 검사 직무를 정지시킨 건 이 대표 수사를 막아보려는 몸부림일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대표를 허위하기 위한 불법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 기로에서 전격 사퇴한 것도 거대 야당의 폭고 앞에 방통위의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의결하면 앞으로 수개월 동안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의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에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대로 된 방통위원장이 오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벌써 벼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야당의 강공에 밀리지 않겠다는 방침이라서 방송정책 책임자를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안 가결로 손준성, 이정섭 두 현직 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검찰은 두 검사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인데도 민주당이 정치적 탄핵에 나섰다고 반발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지난 총선 직전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최근 공수처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손준성 검사. 내년 1월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탄핵을 소추하면서 법원 판단과 관계없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성실히 재판이 임했으니까 겸허히 결론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 역시 헌재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위장 전입과 골프장 대리 예약, 범죄 기록 조회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와 탄핵 변론을 병행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거대 야당 주도의 두 현직 검사 탄핵은 한 차례 탄핵안 발의로 이미 예상된 일이었던 만큼 검찰도 1시간여 만에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탄핵은 위헌이나 위법적 직무집행을 통상적 절차로는 통제하기 어려울 때 쓰는 보충적인 비상수단인데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사법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두 검사 탄핵 소추에 나섰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내부 문제에 엄격한 잣대로 엄정하게 대처하면서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검찰 수장인 이원석 검찰총장은 20여일 전 같은 탄핵안이 올라왔을 때와 달리 이번엔 언론 앞에서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최고 수위의 발언을 이미 쏟아냈던 데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검사의 당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입니다. 검사들을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검찰총장을 탄핵하십시오. 이정섭 검사의 경우 검찰의 강제 수사 착수와 동시에 이 총장이 나서 이재명 대표 수사지휘에서 즉각 배제하고 철저한 규명까지 지시했던 만큼 검찰로서는 정치적 탄핵에 맞서 원칙적 입장을 이미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민주당의 2호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 이상 검찰과 뿌리 깊은 갈등의 골은 앞으로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를 편파적으로 운영했다며 김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소속 의원 111명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서 김 의장은 그동안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 탄핵안과 관련해 중립성을 위반하며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루텐도홀 밤샘 농성을 통해 탄핵안 상정을 규탄하고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 개의 자체를 반대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민주당 요구대로 탄핵안 처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물가 지표가 10월에도 둔화세를 이어가며 2년여 만에 가장 낮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기정우 기자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 10월의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3%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석 달 연속 3.4%였는데 둔화세가 뚜렷해졌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시작된 지난 2021년 3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작은 상승폭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뺀 근원 소비 지출 물가 지수도 3.5% 오르며 시장 전망치에 들어맞았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목표인 2%보다는 아직 높지만 지난 7월 4.3%에서 꾸준히 내림세를 이어가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낮아졌다는 평가입니다. But I am increasingly confident that policy is currently well positioned to slow the economy and get inflation back to 2%. 미국 노동부가 집계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한 주 전보다 7천 건 늘어난 21만 8천 건이었습니다. 특히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8만 6천 건 많은 192만 7천 건으로 2021년 11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해고된 노동자가 새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여서 역시 물가 상승세가 둔화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지표들이 하나같이 인플레이션 둔화세를 나타내면서 추가 금리 인상 전망은 거의 사라졌다는 평가입니다. 내년 봄부터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올해 마지막으로 금리를 결정하는 연준회의는 현지 시각으로 오는 13일에 열립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네, 한일 통화 스와프가 2015년 이후 8년 10개월 만에 체결됐습니다. 한국은행과 일본은행은 오늘 100억 달러 규모 계약 기간 3년으로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일본에 달러화를 공급할 때 일본은 한국에 엔화를 예치하고 반대로 일본이 한국에 달러화를 공급할 때는 한국이 일본에 원화를 예치하게 됩니다. 중국이 오늘부터 배터리 응급제의 핵심 소재로 쓰이는 흑연에 대해서 수출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당장 생산 차질 등의 여파는 없을 전망이지만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서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는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 움직임이 또 한 번 우리 기업들을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예고한 대로 이번 달부터 배터리 음극재 핵심 소재로 쓰이는 천연 흑연이 중국의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국 당국은 군사 용도로 쓰이는 걸 막겠다는 취지라며 특정 국가와 지역을 겨냥한 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의 중국산 흑연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만큼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사용하는 흑연이 그런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걸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주에 그 중국의 상무부가 한국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업계에선 중국의 흑연 통관 절차가 최대 3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5달치 재고를 미리 확보해둔 만큼 당장 배터리 생산 차질 등의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미중 패권 경쟁 구도 속에 언제 또 공급망 위기가 닥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언제 어떤 품목에 대해서 중국이 수출 통제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역시 방법은 우리 스스로 좀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를 해야 되고 결국은 이게 수입선 다변화밖에는 지금 답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호주산 광물에서 전기차 배터리 원료인 수산화 리튬을 뽑아내는 기술을 자체 개발해 국내 공장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천연 흑연을 대체할 수 있는 인조 흑연 생산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정부 역시 행정 지원과 대체 수입원 확보에 함께 뛰어들었습니다. 공급망 위기의 파도를 넘기 위한 민간 협력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오늘 15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에서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지역과 시간 제약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야간과 휴일에는 대면 진료를 받은 경험과 무관하게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초진을 전면 허용했습니다. 또 재진 환자들의 비대면 진료 요건도 대면 진료를 받은 지 6개월 이내로 통일하고 동일 질환으로만 제한했던 것도 확대해서 모든 질환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반쯤 경북 영천 상주 영천 고속도로 화산 분기점 근처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차량을 갓길에 대고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진화 작업을 위해 2차로 통행이 30여 분가량 제한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차량 운행 중에 펑 소리가 났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제 수도 상하이로 달려갔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외국 자본의 이탈 현상을 막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3년 만에 상하이를 찾았습니다. 집권 초 전국에서 처음 설치한 푸둥 자유무역시험구 10주년이기도 합니다. 시 주석은 선물 거래소와 과학기술 전시회 등을 시찰하고 장강 삼각주 발전 좌담회도 주재했습니다. 产业链、供应链分工协作水平有待提升，建立全国统一大市场的龙头带动作用有待进一步发挥。 중국 GDP의 25%를 차지하는 장강 삼각주는 앞서 정치국 회의에서 심의한 장강 경제벨트 발전 계획의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시 주석은 당시 회의에서 외자기업의 권익과 지식재산권 보호도 주문했습니다. 중국 투자를 망설이는 외국 기업들이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말입니다. 지난달 15일 에이펙 계기 미국 CEO들과 만찬 땐 이런 언급이 빠져 있어 실망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 박자 늦은 립서비스로 볼 수도 있지만 외국 기업에 보내는 후속 신호는 뚜렷했습니다. 5천만 원 넘는 밥값을 내고 주빈석을 꿰찬 마스터카드는 비로소 중국 시장을 뚫었고 브로드컴도 반년 동안 끌던 합병 승인을 받았습니다. 中美合作共处的历史逻辑不会变，两国人民交流合作的根本愿望不会变。 이런 러브콜엔 최근 해외 자본 이탈 심화와 외국 기업 철수 흐름에 따른 위기감이 반영돼 있습니다. 실제 올해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집계 이래 처음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외자 유치를 위해 직접 손을 내민 시진핑 주석. 그러나 다른 한 손엔 반간첩법과 같은 철퇴를 쥐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의 불안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배경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교전 중단 7일 만에 전투를 재개하면서 나머지 인질 석방이 불투명해졌습니다. 휴전 기간 하마스가 납치한 인질 중 외국인 포함 105명이 풀려났으며 이스라엘은 이에 맞교환으로 팔레스타인 수감자 240명을 석방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10월 7일 하마스 기습 당시 가자지구로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인질 중 137명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교전을 재개하자 국제사회에서 다시 교전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양측의 교전 중단 협상을 중재한 카타르의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 재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제사회가 신속하게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무장관은 교전 중단 연장 합의 결렬은 아주 나쁜 뉴스로 애석하다며 휴전을 재개하는 일이 핵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가자지구에서 교전 중단이 깨지고 전투가 재개된 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적대 행위로의 복귀는 인도주의적 교전 중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현지 시간 30일 새로 내놓은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을 고객에게 첫 인도하며 판매 가격을 공개했습니다. 테슬라 웹사이트에 따르면 2025년부터 인도가 가능한 이 사이버 트럭 후륜 구동 모델의 시작 가격은 $6만 990, 7,900만 원대로 책정됐습니다. 내년부터 인도되는 사륜 구동 모델의 시작가는 $8만, 최고급 모델인 사이버 비스트는 $10만 달러입니다. 이는 테슬라가 4년 전 시제품을 공개할 때 제시했던 최저가 $4만 달러와 비교해 50%가량 높아진 겁니다.
12월의 첫 주말인 내일도 아침에는 날이 많이 춥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높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돌며 춥겠는데요. 다행히 한낮에는 7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과 비슷해지면서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지겠습니다. 또 대체로 구름만 많겠지만 오전에는 수도권에, 밤에는 수도권과 영서지방을 중심으로 약하게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경기 북동부와 영서 중북부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추위 속에 내린 눈비가 얼어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동해안은 매우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강원도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4도, 춘천 영하 8도, 대전 영하 3도, 대구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대전 8도, 광주 9도, 부산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라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